우리 예수님이 모델을 삼으신 그 내용을 베이스에 깔고 그 다음에 이 내담자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담자를 접근할 때 목회 상담에 있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말씀 사용의 과정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내용을 살펴봤죠.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상담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난번에 살펴봤죠. 첫째는 무슨 역할을 하죠? 말씀이 내담자를 할 때 사용될 때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네?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하게 만들어요? 진단. 그렇죠. 진단의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 교육. 네? 교육이다. 네?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교육. 교육한다 그랬죠?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패러다임. 그렇죠? 패러다임은 뭐냐면 공감력을 나타내보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접근의 문제를 HSGR로 우리가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질서 문제를 또 우리가 인정해요. 질서 문제. 그렇죠? 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질서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자연 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질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변형된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그렇죠? 네, 자연 질서에 의해서 그 영적 질서에 의해서 변형된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상담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자신, 상담자 자신이 지금 이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성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성찰을 해야 그 공감 능력, 그 내담자를 만날 때 그것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그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정말 깨끗한 사람이야. 나같이 거의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내가 뭐 어릴 때부터 유아사회 받았지, 11조 생활 철저해야지, 1년이면 내가 14일씩 꼭 금식기도 하지, 철학에도 빠진 적 있나? 나는 거의 뭐 완벽한 사람이야. 나같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 좀 나오라 그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상담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자기를 영적인 그레이드를 높여가지고 상대방을 밑으로 내려오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절대 그 사람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상담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반죽인 이유가 그를 계속 밑에 지성상으로 헤매게 만든 이유가 보험을 들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시키기 위해서 가시밭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원어민들이 왜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고 그런 미리 작업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 상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찰과 진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때 우리는 자연 질서를 통해서 성찰과 진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영적 질서를 통해서 성찰과 진단을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자연 질서로 인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정신력동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존주의 방법이 있다고 했죠. 세 번째는 행동주의 이론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반 상담 이론의 대표적인 세 가지 분류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내 자신이 좀 상담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상대방을 상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거나 정신력과 실존주의 행동주의 이론을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셔야만 이 자연 질서의 부분이 이제 좀 지식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정신력대화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 오늘 이제 정신력동을 마무리하면서 실존주의 부분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정신력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이드와 그 다음에 에고와 그 다음에 슈퍼 에고 이 부분을 지금 할것 같죠? 슈퍼 에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드가 가장 강하고 에고가 그 다음에 이거 슈퍼 에고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어요. 이 부분이 자 이드는 뭐냐면 원초자라고 했죠. 원초자 이건 초자 네. 이거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초자는 감정 덩어리입니다. 감정 덩어리가 뭉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사건은 없어요. 사건을 잊어버렸어. 과거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정 덩어리만 여기 모여서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프로이드는 뭐라고 발견했냐면 무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를 통해서 이걸 발견해낸 거죠. 얼마나 훌륭한 작업입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이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영적 질서에 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무의식에 관한 자연 질서를 통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무의식이라고 하죠. 이건 초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원초자가 계속 이제 이드가 움직이고 있는데 요 에고의 자아는 뭐냐면 의식의 세계죠. 의식의 세계.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아침과 저녁부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원초자가 감정 덩어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현실을 살면서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 이벤트.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은 이 사건이 터진 상태에서 이 사람은 계속 어디로 가냐면 현실을 바라봐요. 그렇죠? 그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를 조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조절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 사건이 너무 크거나 여기에 있는 감정을 자극하는 부분이 커지게 될 때 결국 이 사이에 문제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드와 에고, 슈퍼에고 사이에 이 사이를 막고 있는 거를 뭐라고 그랬죠? 교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재에서. 네? 방어기제죠? 그 몇 페이지에 되어 있냐면 한번 이번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몇 페이지에 있는 방어기제란 말이 말이에요. 잘 마시겠어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5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디펜스 메커니즘. 방어기제라고 나와 있죠? 네, 두 번째. 방어수단, 방어기제, 디펜스 메커니즘. 여기 요 사이가 말은 뭐냐면 DM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DM이 작용. 그러면 요 DM이 작용하는데 이 DM이 기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있는 감정이 폭발하면서 오늘 이 에고라고 하는 현실 속에 의식 속에서 이 문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슈퍼에고는 뭐냐? 이 슈퍼에고는 뭐를 강화시킬까요? 이 DM을 계속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냐면 윤리의식이니까. 윤리의식이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 바른 길을 가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네 양심이 너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서 계속 강화시키는 게 슈퍼에고. 그렇죠? 그러면 계속 공부를 계속하면서 수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가 강화될까요? 슈퍼에고가 강해요. 이분들. 흔히 말하면 문교부 과정이 길다. 이런 사람들은 문교부 과정이 짧은 사람보다 뭐가 있어요? 슈퍼에고가 좀 강하긴 강해. 이론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을 이기는 못 이겨요. 거의 못 이겨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네가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나오게 돼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 방에 간다니까. 한 방에.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자연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펜스 메커니즘을 계속 이제 강화시키려고 애들을 많이 쓰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영적 질서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영적 질서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슈퍼 에고의 막강한 권위를 발휘해가지고 결국 뭐예요?
이 자아와 이 이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 방향이 들어갈 때 그 사람 문제는 해결이 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프로이드의 얘기는 뭐냐면 이 이드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정신용병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이드에 있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5가지 영향을 주는 요소를 살펴봤죠? 그렇죠? 아, 그렇지. 어머니 폐,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조상의 매력,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족, 그 다음에 5번째 시대적 현상. 이게 5가지를 살펴봤어요. 이 속에 살면서 이 안에 이드에 보이지 않는 감정 덩어리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영향이 있어서 이 안에 있는 이드가 지금 여기 움직이고 있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오늘 그것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드하고 슈퍼, 에고하고 슈퍼에고 문제를 살펴봤는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래서 페이지 이제 159페이지에 넘어가면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방법 상담의 기술 중에서 첫째는 자유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유현상이. 그렇죠? 자유현상. 저희가 상담업 배울 때요, 프로이드가 모든 상담에 있어서 보면 계속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어떤 상담이든지 정신분석 이론이 굉장히 상담학에서 보면 완전히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셈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교수들이 설명해 주는데, 아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뭐 이드가 나와, 무의식 나오다가 또 에고가 나와, 또 슈퍼에고가 나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정리가 좀 됩니까? 네. 제가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볼 때는 교수님들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가 봐. 저도 헷갈리긴 헷갈리는데 이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드에 있는 원초 자아 속에 있는 이 부분을 지금 해결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 이거는 현실의 문제고 이건 윤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이 요구하는 양심의 기능은 계속 슈퍼에고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현실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현실의 문제 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조정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드에서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유현상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자유현상에 관한 부분을 누군가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박소연 어른님. 이 방법은 모든 생각은 다른 생각들과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전제하에 개발된 방법이다. 상담자는 K군의 과거를 재생시키기 위하여서 먼저 긴 의자 위에 편안히 눕게 한 후에 조용히 내담자의 뒤에 서서 내담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이야기하게 한다. 그리고 그 생각과 논리적인 연결은 없지만 그 생각을 할 때 떠오른 또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동안에 떠오르는 또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차츰차츰 과거에로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까맣게 잊어버렸던 아동기의 경험까지 떠올리며 그때 억압했던 감정의 실체를 통찰하게 하는 것이 자유영상법이다. 그렇죠. 상담자는 K군에게 당신은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야단을 맞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는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 어떻게 했는가? 당신은 분노와 적대감과 열등감 등이 생겨날 때 어떻게 했었는가? 등등의 질문을 던짐으로 상담자는 K군의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분석 프로이드에서 이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자유현상이에요. 이 자유현상이 되어야만 그 다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이 자유현상을 보통 퇴행법, 그 다음에 최면요법이라고 써요. 최면요법 씁니다. 그 퇴행법이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이 이드 속에 있는 그 감정의 사건을 찾아가기 위해서 계속 지금 뒤로 물러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 연결고리를 계속 묻고 나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이 지금 어떻게 올라오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욕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죽이려고 내가 죽이려고 그래.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내가 죽이려고 그랬다 이렇게 그런 막 나와요. 그게 밑에 이제 아주 쓰레기처럼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면 좋은데 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얘가 안 없어져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자연질서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찾아가는데요. 그냥 퇴행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뭘 쓰냐면은 최면을 가는 거예요. 최면 걸려보셨어요? 최면하면 하셨어요? 네. 기독교에서 최면 그러면 그거 무슨 이방인들이 하는 짓거리지 뭐 하냐고 그렇게 되는데 저 서구 세계에서는 최면이 상담 심리에서 가장 최고의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상담을 하려면 최면을 못하면 이런 명함도 못 냅니다.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같은 데서 최면하면 못해요. 옛날에 과거 의학에서도 최면을 통해 사람을 수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이 안에 자연질서 안에 최면을 걸면 걸리게끔 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최면을 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에고 있죠, 에고. 이 에고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꽉 짜여져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인생에 대한 프로그램이 꽉 짜여 있어요. 자기 계획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꽉 짜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의 이 문을 최면 욕구를 통해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쫙 열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들에 있는 곳까지 쫙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면을 하는 분들이 이제 경찰서도 많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잊어버렸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면 요법을 통해서 찾았더니 그 물건이 어디냐면 자기 자동차 옆에 본네트 여는데 거기다 갖다 열쇠를 집어넣고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통장을 거기다 집어넣고 뭐 집을 다 뒤져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남편을 의심하고 막 자기 시동생이 왔다 갔는데 없어졌다 의심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이제 최면요법을 통해 보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넣은 게 나와요. 이게 바로 최면. 그래서 이제 상담하는 건 이 최면하는 여기 보니까 긴 의자에다 사람을 쭉 내놓고 이제 최면하잖아요. 최면할 때 최면하는 요법이 있어요. 최면 요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손을 통해서 이제 최면을 쭉 하고 있는. 한번 해볼까요, 최면 요법? 네? 한번 흉내 한번 내볼래? 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최면 요법을 할 때 그 사람의 기질이 나와요. 기질이. 여기서 최면 요법을 이 최면 요법을 쉽게 말하면 이제 이완 요법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완시킨다고 하는 거고 몸에 있는 에고에 있는 쪼여진 거를 쭉 풀어주는 릴렉스 시키는 일을 하는데 사람 기질에 따라서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이러면서 계속 거부하는 사람은요 최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금방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시는데 마음속에 원하지 않으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는데 자 우리 원하는데 손을 이렇게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시고 지금 손을 들어보시고 손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으세요. 자, 손을 가운데로 모으시고 양쪽 어깨, 팔목에 힘을 쭉 뺍니다. 힘을 쭉 빼서 손만 가볍게 붙으세요. 자, 쑥 빼시고 지금 눈을 지그시 감으세요. 감으시고 지금 생각 속에 지금 이 손 가운데 풍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제가 숫자를 세면은 이 풍선에 바람이 들어가면서 손이 서서히 풍선의 압력에 의해서 손이 점점 벌어집니다. 제가 1에서부터 5가지 숫자를 세겠습니다. 하나, 바람이 들어갑니다. 손이 조금 벌어지네요. 둘, 바람이 더 들어갔습니다. 풍선이 많이 커졌네요. 셋, 바람을 더 세게 집어넣으니 풍선이 많이 커지면서 손을 양쪽으로 쫙 밀어냅니다. 네, 풍선이 더
가벼워서 빵빵해졌습니다. 손이 쫙 걸립니다. 5. 풍선이 완전히 공기로 가득 차서 내 손을 쫙 밀어냅니다. 풍선이 이제 하늘로 날아갑니다. 내 손을 무릎에다 탁 떨어뜨립니다. 내 몸과 마음이 풍선처럼 몹시 가벼워집니다. 그 풍선 안에 내 마음의 무거운 짐들과 생각을 다 담아서 높이 높이 올려봅니다. 내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내 몸에 어깨에 무거웠던 짐들이 가벼워지면서 몸이 나른해집니다. 나는 지금 푸른 초장의 넓은 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시원한 그늘이 있는 좋은 의자에 앉고 싶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와서 앉습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합니다. 그분은 참 좋은 분 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 같습니다. 그분과 함께 들판을 걸어갑니다. 앞에 개울이 있습니다. 개울을 건너 언덕을 같이 넘어갑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의 집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집 안에 들어서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넘버를 읽으며 올라가는데 내 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나른해집니다. 1층을 올라갔습니다. 힘이 쫙 빠집니다. 2층을 올라갔습니다. 힘이 더 빠집니다. 3층에 올라갔습니다. 힘이 쫙 빠집니다. 5층, 6층, 10층에 도착해야 되는데 10층에 가면은 몸이 완전히 힘이 빠지면서 누울 정도의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분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따뜻하고 좋은 목욕실에 들어가 몸을 씻고 앞에 있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리를 쭉 펴고 푹 자고 싶습니다. 잠을 자겠습니다. 열흘씩 동안 나는 잠에 들 겁니다. 하나, 둘, 몸이 가볍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셋, 넷,
여섯, 일곱, 쉬기 전에 듭니다. 아홉, 나는 이제 잠을 잘 것입니다. 열, 숫자를 다시 셀 동안 잠을 주무십시오. 자, 이제 제가 숫자를 셀 테니까 이제 다시 깨게 됩니다. 5부터 1까지 세겠습니다. 5, 몸에 힘이 다시 생깁니다. 4, 팔다리에 힘이 올라옵니다. 3,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2, 손발이 힘이 솟습니다. 하나 하면 눈을 뜹니다. 하나, 눈을 뜨세요. 잠을 좀 잤어요?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좀? 그래, 나른해지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저 김정영 목사님은 저렇게 푹 잘라거든요. 제가 2017년도인가 그때 상담하고 있었더니 코를 보는 분이니까 두 분. 몸이 가볍대요. 근데 이제 이 상담할 때는 이 최면하는 방이 있어요. 방에 가면 이 의자가 있는데 굉장히 푹신하고 안락한 의자거든요. 거기에 누워요, 상담자. 그리고는 이제 최면요법을 이게 제가 하는 거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면요법이. 그 최면요법을 이제 그걸 시도를 하면요, 그분이 이렇게 떨어져서 잡니다. 자면서 여기서 나온 대로 이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나와 함께 옛날 5살 때로 한번 가볼까요? 이러면서 가요. 그럼 이제 이 몸이 릴렉스해서 쭉 풀어졌기 때문에 자아가 약해진 거죠. 그쪽으로 쭉 퇴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자기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는 들판을 가고 있습니다. 눈은 감았는데 얘기를 해요. 막 나비와 벌이 날아다닙니다. 좋았죠? 네, 너무 좋았어요. 그때로 가고 싶대요. 그런데 가장 슬펐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조금 머뭇거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슬펐을 때 얘기를 해요. 집에 갔는데 혼이 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줌을 쌌는데 홀랑 벗겨가지고 자기가 내쫓았다. 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의식속에. 그분이 누굽니까? 하는데 자기 아버지예요.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미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담자가 누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과한다. 미안하다. 아버지를 용서해라. 손을 잡아요. 용서해라.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하세요. 그럼 막 울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용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 기억을 지워버립시다. 그 기억을 지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이드 속에 있는 감정을 치유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반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한계성이 뭐냐면요, 이 이드가 안 좋은 사람, 감정더리가 안 좋은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가 찾아오죠? 마선생이 찾아와요. 마귀가. 이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여기 집을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묶고 있어요. 이 부분을 몰라요. 자연지적 속으로.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영적 질서를 알 수 있는 요 부분까지를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는 이제 기도 목회 상담하는 분들은 일반 상담하는 여기서 이제 멈추거든요. 지웠으니까 마음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용서하시고 사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이벤트가 딱 터지잖아요. 터지면은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여기 지금 누가 있어요? 마 선생이 있어가지고 이 마 선생이 계속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좀 좋아졌거든요. 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풀어주는 치유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담자에게 질문을 이제 거기까지 갔잖아요. 갔을 때 사실은 선생님의 의식에 좋지 않은 것들은 지웠지만 그렇지만 그동안 그 누적되어 있던 좋지 않은 자극들이 힘들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은 안 되고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를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담자가. 그럼 내담자가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평생 절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무당 출신도 있고 별의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거부하는 사람은 거기서 상담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갔으면 이미 공감 형성이 됐기 때문에 따라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때 이제 뭐로 들어가야 돼요? 영적 질서의 작업으로 들어가요. 그때 이제 축사도 들어가게 되고 그때 이제 뭘 갖다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용을 통해서 이 작업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주는 거예요. 네. 이죠. 그 속에 있는 쓰레기를 싹 정리해주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자연 질서 작업이 없이 그냥 이 사람을 그냥 무턱대로 막에 들렸다, 응?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 뭐 그렇게 해서도 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다 어디서 걸리냐면 이 DM에서 전부 걸려요. 허용을 안 해요. 이 사람. 자기 자존심 이런 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꿈의 색이 나와요. 꿈의 색. 꿈의 색 한번 김정희 목사님 꿈의 색 한번 읽어주세요. 꿈은 무의식으로 통하는 왕도라고 프로이트는 주장했다. 네. 프로이트에 따르면 무의식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욕망은 무의식의 울타리를 깨고 밖으로 나오고 싶어한다. 네. 그러나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들이나 감정들의 공통된 특징은 의식 속에 나와 그 욕망이나 감정들을 기억해내게 되면 자아에 상처를 주거나 네. 자아를 괴롭히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자아는 이것을 극구 저항하여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자아와 무의식 사이에는 서로 간에 갈등이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잠이 들었을 때에는 자아의 기능이 잠시 된다. 네. 그래서 무의식의 욕망이나 감정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충분히 저항하지 못한다. 이때를 기해서 무의식의 욕망들이 사람이나 물건이나 짐승이나 어떤 형태로 겉모습을 위장하고 꿈을 통해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꿈에 돼지를 보았다면 그 돼지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돼지는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의 위장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정신역동적인 접근으로 상담받는 K군이 돼지 꿈을 꾸었다고 상담자에게 보고한다면 상담자는 어떤 K군의 욕망이 돼지의 모습으로 K군의 꿈속에 나타났을까 하는 점을 발견하려고 한다. 돼지 꿈 자체를 좋다 또는 나쁘지 않다고 하지 않고 돼지를 위장하여 K군의 꿈속에 나타난 K군의 무의식 속에 있는 욕망이 무엇일까를 분석하는 것이 정신역동적 접근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꿈에 나타나는 그 시체들, 모습들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이 이드 안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이 욕구를 통해 나타나는데 낮에 현실 속에서는 이 이드가 이거를 막고 있기 때문에 DM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오다가 잠을 잘 때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아까 우리가 몸이 나른해지죠. 저는 아까 마음이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른해지면서 이 잠이 오고 이럴 때는 뭐가 약해져요?
요 DM이 약해진다는 얘기죠. 요 이드와 대분 사이의 중이 열리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감정들이 슬그머니 흘러나오죠. 흘러나올 때 뭐로 나오냐면은 다른 형체의 모습으로 이 사람 꿈에 현현하게 된다는 거예요. 돼지가 나온다든가, 막 늑대 같은 것이 막 쫓아온다든가, 그렇죠? 시커멓게 뒤집어진 사람이 나온다든가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있는 심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표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꿈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 돼지가 나오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돼지 꿈 꿨다, 돈 생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돼지가 나타나는 그 사람의 뭐 어떤 목적에 대한 강한 욕망이 이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 돼지가 나타나는 거죠. 저희 집사람은 한 번은 자다가 막 소리 질러가지고 제가 깨웠어요. 왜 그래? 그랬더니 누가 자기를 막 쫓아온대요. 그건 바로 뭐예요? 지금 뭔가 어떤 업무에 의해서, 일에 의해서 지금 뭐가 있어요? 이 마음이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쫓기고 있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드와 에고 사이의 부분을 이제 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과 저항이라고 해요. 해석과 저항. 해석과 저항 우리 손대원을 하는 거죠. 상담자는 앞서 언급한 자기현상과 꿈을 들으면서 내담자의 이야기로 꿈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해준다. 그러나 이때 내담자는 상담자의 해석을 들으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저항한다. 네. 그러나 이 저항은 내담자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노력이다. 이러한 저항은 꿈 해석에서뿐 아니라 상담자가 내담자를 분석하는 대화 과정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내담자는 자기의 무의식 속에 숨겨 있는 것들 가운데 의식화될 때에 자아의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의식화되지 못하게 저항한다. 사실 이러한 무의식에 숨겨진 요소들은 상담 성공에 매우 중요한 암시를 제공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자의 해석을 들으면서 저항을 할 때에 저항하는 바로 그 점을 더욱 자세히 검토하여 내담자의 무의식을 통찰하려고 한다. 그렇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노련한 상담자들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감정을 쭉 읽어요. 읽는데 이 디펜스가 DM이 계속 이 흔적을 남기고 있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이드 속에 있는 그 실체가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계속 이 사람이 막고 있죠. 막고 있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항하는 거예요. 아니야. 건드리지 마. 저항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든가 소리를 지른다든가 이런 표현으로 오버해서 나오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 40대 후반의 남자가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제 상담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잠을 못 자는데 이 사람 회사에 지금 진급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그런 남편을 만납시다. 남편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이제 진행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그 오늘부터 좀 따뜻한 우유를 한 잔 드시고 수면을 돕는 약도 먹어서 주무시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상담을 합시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우유도 마시고 이제 상담에 도움되는 그 약도 먹었는데 이제 만나자마자 어떻게 좀 회사에는 잘 해결됐습니까? 잠을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 그냥 밤에 그냥 뭐 회사 일이 풀리지 않으니까 뭐 잠은 뭐 제대로 못 그러니까 그냥 버티고 있는 거죠. 막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막 힘들어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담자의 1차적인 처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상담자는 2차 처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2차 처방으로 들어갈 때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진짜 문제가 뭔가를, 지금 이 사람은 진짜 문제를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통상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문제를 상담자가 찾아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찾아야 되죠. 찾아야 되잖아요. 상담할 때 상담료도 다 끊고 그랬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찾느냐? 그럴 때는 이제 여기저기 펀치를 쭉 두들겨 보는 거죠. 두들겨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러십니까? 그럼 집에 들어와서 좀 마음이, 그래도 회사가 어려운데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지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면서 저녁에 사모님과 같이 잘 때는 어떻게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는 따로 산 지가 지금 한 7, 8년 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따로 사는데 40대 후반인데, 그러니까 애기는 있으니까 애가 둘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40대, 41~42살까지 같이 잤다가 그 이후부터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지금 별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침실을 따로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 뭐 아내 되시는 분하고 그냥 식사할 때만 그냥 대화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해주면 좋으시고 제일 마음 편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아유, 필요 없어요. 뭔 뭐 아내가 무슨 뭐 그런 얘기 해줍니까? 그냥 결국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갑자기 언성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항이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때 상담자가 이 사람이 아내와의 무슨 갈등이 있구나 하는 내용을 딱 캐치하는 게 저항. 그래서 그러세요. 뭐 부부관계가 다 그렇죠. 저도 뭐 우리 부부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지금 그냥 서로 견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상담을 종료를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바로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아내한테 전화가 와서 묻는 거예요. 상담을 했는데 결과를 하신다고 했는데 마음이 어떠신가요? 아우, 이제는 뭐 한 1년은 뭐 괜찮았는데 지금 하루 이제 습관화돼가지고 이제는 같이 자는 것 자체가 이제는 피곤합니다. 서로 따로 자는 게 익숙해서 너무 편하대. 지금 이 아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왜 따로 자기 시작했습니까? 했더니 뭐 시댁의 문제로 대판을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혼하려고까지 했다가 애들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그때부터 별거를 하고 같이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들어오시면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시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남편이 왔잖아요. 남편이 와가지고 그분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회사에서 있는 어려움이 그래도 누군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좀 얘기를 하시니까 아유,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해보면 뭡니까? 혼자 고민하는 게 낫지 두 사람이 고민하면 넌 안 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 상담자가 거기서 이제 엿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내 되는 분이 방은 따로 쓰지만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우유라도 하나 들고 과일이라도 하나 들고 와서 뭐 수고했어요. 먹으면서 좀 하루 좀 쉬어요. 잠도 푹 자고. 그러면은 굉장히 선생님 마음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부르르 떨면서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 사람한테 그런 거 기대 안 한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저항이에요. 저항. 그 저항 속에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받기를 간절히 기대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게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담자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1차 문제는 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2차 문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차 문제는 뭐냐면 아내에 대한 어떤 기대심이에요. 기대심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회사 일로 잠을 못 잔다는 것으로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담자가 아내한테
저희가 상담자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오늘 남편이 들어오시면은 옷도 좀 단정하게 입으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씻고 들어가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우유하고 따뜻한 물이라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일을 깎고 들어가셔가지고 옆에 앉아서 여보 힘들었지? 힘내. 우리 따로 자지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굉장히 격려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어 이 집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항상 그랬어요. 그렇게 한번 오늘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 아내가 어떻게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그걸 좀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막 이 남편이 웬일이야? 왜 들어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들이 똑 눕더니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이러는 거예요. 괜히 미안하니까. 그때 아내가 이제 상담자 시키는 대로 손을 잡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말을 안 하지만 내가 오래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어. 손을 잡으면서 여보 우리라도 두고 사고도 좀 응? 두고 간다. 힘내요. 그리고 오늘은 그냥 나갔대 마셔.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왔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거의 다 먹고 그 다음날 또 들어왔어. 또 들어가고 이제 여보 오늘은 힘내요. 잘 마시고 가자. 발 놓고 푹 쉬어. 애써서. 그래서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확 끌어안더니 침대안으로 확 데리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 아내를 끌어안고 이 남편이 펑펑 우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저녁에 잘 때마다 마음이 외로웠는지 알아요. 나 너무 힘들었다. 너랑 같이 헤어져서 자는 밤이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서 우리 네 방에 있는 침대 가져와. 같이 붙여가지고 같이 자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된 거예요. 이 사람 회사에서 갔다 오면서 피곤하단 말 안 해요. 이게 결국 2차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아내와의 문제, 갈등, 외로움이 그 사람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거를 표출하는 방법이 자녀 하나도 교육으로 아내한테 불평을 한 거죠. 이게 그걸 잡아내는 게 뭐냐면 저항이죠, 저항. 얘기를 던질 때 강력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처럼 소리를 버럭 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게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 기질적으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지.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 감정 덩어리가 솟아오르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참으면서 하고 있다가 중간에 터져버려요. 그렇죠? 이게 애들의 저항 감정, 배우자의 어떤 저항 감정 이런 것들을 오늘 상담형자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부부 사이에 상처가 있고 이 마음에 저항 감정이 많은 사람들은 얘기해봐야 뭐하냐.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참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이런 얘기 있어요. 이 원래 상담 시간에 이렇게 가슴을 콕 찌르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얘기하면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패러다임이거든. 어떤 사람은 자녀 얘기만 하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항하는 거예요. 그 집에는 지금 자녀하고 뭐가 이게 지금 제대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남편 얘기를 절대 안 해요. 남편 얘기하는데 다른 얘기하고 있어. 그거 왜 그래요? 남편하고 뭔가 지금 저항 감정이 지금 걸리는 거예요. 얘기 툭툭 던져보면서 알아요. 아, 저분이 저렇구나. 목사님들이 실망하면서 얘기를 할 때, 아, 이분이 어디. 왜냐면 자기의 숨은 감정을 안 내어놓으려고 해요. 그런 거였어요. 김승수 원어님이 빙그레 잡고 있으시네요.
그 교수님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성자 여성이 신방을 갔어요. 그 가정의 아픈 부분을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갔어요. 알고. 네, 근데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말을 못 꺼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할까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상담가로서 네. 그 부분을 터치를 해서 네. 방어이대로 완화시키고 토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접근할 때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아파하는데 너무 정면으로 직면에 들어가면은 이 부분이 이제 방어 기자가 허용을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높이 쌓아올릴 수가 있어요. 왜 나를 건드려? 나는 아직 열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서 앞에 있는 목기자를 거부할 수 있어요. 아 오지 마세요. 나 신방 필요 없어요. 그냥 나 주일날 예배만 나 드리면 되지. 됐습니다. 구역 예배 아우 나 머리 싸라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면 되지. 더 이상 나를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자기 방어선을 다 쳐나가죠. 굉장히 높게 쳐요. 이런 부분을 이제 잘 조심해서 하나씩 이제 접근해 나가면서 해야죠. 상담이라는 게 한순간에 뭘 이뤄내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시간을 그렇죠. 그렇게 서서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목사님인데 목회 경험이 많으신 분이고 이분이 지금 뭐가 아픈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제 와도 맨날 예배 시간에 꼭 졸고 앉아 있고 대화도 안 하고 구역 예배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이 목사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목적은 있어요. 왜 이분이 치유가 돼서 회복해서 나오는 게 목적인데 이분은 가서 절대 그런 얘기 안 해. 뭐 예배 나오라, 기도해야지 뭐 낫는다, 뭐 이런 영적인 얘기 전혀 안 해. 가서 옛날에 동산에 올라갔던 얘기, 시골에서 뭐 곡식 뜯었던 얘기, 또 비 맞아가지고 홀딱 빠진 얘기, 뭐 공차다가 뒤로 넘어가 이런 일상적인 얘기만 해요. 그리고 고구마 있어서 같이 먹고 그냥 와. 기도도 안 해, 그냥 와요. 그리고는 또 가다가 벨 누르고 이 집사람이 보고 싶어서 왔어. 라면이나 끓여 먹읍시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라면을 자기가 끓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신앙 얘기 절대 안 해. 그리고 그냥 와. 그러면서 가까워져요. 이 자연의 질서 속에서 친구처럼 마음이 가까워져. 라포를 형성하는 라포를 형성하는 거야. 그래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냥 옆에서 있으면서 이제 서스테인만 지탱만 해주는 거죠. 지탱만 해주고 당신 곁에 내가 있으니까 힘들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이런 관계만 계속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접근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상담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그분이 어떤 상태인지. 근데 이걸 성급하게 접근해 가잖아요. 튀어나가 버려요. 교회도 안 나와. 그 숨어다녀. 여기 이 교회 가서 몇 개월 있다. 저 교회 가서 몇 개월. 이러고 숨어다녀. 계속 빙빙 돌아.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이감정과 전이관계 분석 그 부분이죠. 거기에 이제 우리 이거는 정웅모는 전이감정과 전이관계 분석. 내담자는 내담자가 생각하는 가운데 내담자의 과거를 분석할수록 내담자가 생존자의 과거의 부분을 주의하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생존자를 기만을 하고 이용을 보내기도 하고 사랑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담자가 생존자에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인식하면 상담자는 자연스럽게 내담자를 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에게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로 상담자 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담자가 자기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하고 그때 표현하지 못하고 어울려서 억눌려서 무의식 속에 담아놓았던 감정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담자가 드러내는 감정은 상담자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의식 속에 원래 들어있던 감정을 상담자에게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전감정, 즉 부모님에게서 생기는 감정을 마치 상담자에게 생겨나는 감정이
이러한 전이 감정은 내담자의 여러 가지 정신, 정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 감정은 첫 번째 내담자의 친밀관계 행위에 영향을 주며 수치감정을 일으키며 애인 대화를 방해하고 이웃 인맥 국가를 비밀과 저항에 연계됩니다. 사람하지 않는 사람을 사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킵니다. 내담자가 생성된 이러한 전이 감정을 보낼 때 일어나는 무관중의 그 감정을 표현을 내담자의 부모와 사이에 일어났던 관계라고 해석해줍니다. 물론 내담자는 처음에 그렇지 않다고 청하겠지만 상담자가 서서히 그 감정을 해석하면서 과거에 내 부모와 사이에 있었던 경우를 전시켜 내담자가 그때의 경험을 통찰하면 즉 자기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감정들이 과거 아동기에 생겨난 감정을 통해하는 부분 그런 과거와 무의식의 속박에서 벗어나 회복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는 과거의 감정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며 삶의 자유를 이루어가고 정신력도 접근을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그 정신교통 감정에서 또 하나의 이제 신문이 뭐냐면 이 안에 어떤 형상, 이미지에 대한 그 자극을 이들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은 사라졌지만 그때 느꼈던 그들의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 감정을 계속 투사시킨다는 거예요. 투사시킨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이분이 사랑을 못 받았으면 사랑 못 받은 것에 대한 어떤 그 애정 결핍에 대한 감정을 계속 모든 문제에 투사시키면서 살아가요. 관계 형성이 힘든 거예요, 이 사람. 그 다음에 누군가 내가 그 사람한테 폭력을 받았다든가 아픔을 당했을 때 그런데 그 학교에서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심하게 질책을 받았는데 그 선생님이 꼭 얼굴이 누가 같이 생겼냐면 남궁원 비슷하게 생겼다. 예를 들어서 쌍꺼풀도 지고 막 둥그레게 생겼는데 눈을 부라지면서 자기가 때렸다. 그러면은 그 선생에 대한 그 이미지가 이 안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유형의 사람만 보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감정이 역동이 되면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부터 밀어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전이감정. 그래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자기를 때린 선생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그래도 마음이 어때요? 이상하게 그 사람 목사님한테 정이 안 가요. 이게 뭐냐면 전이가. 이 동성연애자들이 전이감정이 강합니다. 사실 그 뿌리를 찾으면 그래요. 정신독경에서. 왜냐하면 이성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한테 잘해주는 동성한테 전이 감정을 느껴가 역감형으로 나옵니다. 일종의 질환이죠. 마음의 질환. 전이 감정. 근데 이제 전이 감정이 누가든지 다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이런 사람이 있죠. 탤런트들을 봤는데도 비호감이다. 그걸 이제 기호감이라고 그러죠. 아유 저 사람이 이상하게 정이야. 야 너 텔레비 딴 데 틀어라. 야 돌려 빨리. 이러면서 돌린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전이감. 그래서 이 전이 감정이 익숙해지면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거부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기는 술 먹는 사람하고는 절대 선을 안 본대. 그런데 결혼한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또 술을 그렇게 잘 먹네. 그러니까 술 먹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친밀감을 형성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데 술 잘 먹는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술 먹는 사람하고의 거부감이 이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익숙한데 속에서는 거부하면서 문제를 계속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 때리는 걸 알면서 이제 거부했던 딸이
결혼했는데 자기도 계속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전인간. 이런 모습이 건강에 치유가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상담관계를 보면요. 페이지 160페이지. 정신용품 접근 철저히 거기 한번 읽어볼래요? 네. 정신건강적 접근은 철저히 치유자와 환자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네. 상담자는 전문지식을 가진 치유자이고 내담자는 치유해야 할 지향을 가지고 있는 환자이다. 네. 그러므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중시하지 않는다. 네.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네. 상담자는 그 감정이 전의 감정이 불과하다고 못 받고 그 감정이 상담자, 내담자 사이에 일어난 감정이 아니라 내담자의 속에 억압되어 있던 과거의 감정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므로 정신역동적인 접근에서 상담자, 내담자 간의 상담 관계는 단순히 치유의 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정신요통에서 상담자하고 내담자의 관계는 보통 이제 TP 관계다, 테라피스트하고 페이션트 관계다, 이렇게 TP 관계다 이렇게 있죠. 분명히 구분돼 있어요. 그래서 이 TP 관계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이 상담은 지시적 상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지시하면서 상담이 되는데 이 정신요통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이 사역하고 어떻게 이게 지금 매칭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지금 이 이드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문제 일어나가지고 저항도 일어나고 전인감정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있고 그렇죠? 케이크 같은 경우 두려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분들한테 있잖아요. 그냥 낮은 자존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자연 질서를 통해서 쭉 나열이 되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상담자에게 지금 K분한테 상담자가 지금 우리 K분 선생님 이 이드 속에는 지금 이런 감정들이 계속 있으면서 돌아가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당신을 괴롭히고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용서를 하고 그 다음 이것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때 상황을 이해를 하고 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다시 재현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내 내면을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말로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신이 왜 그런 환경 속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누가 시키느냐? 성령이 이해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시체말로 진짜 18 왜 나는 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쌍시 왜 나는 쌍시 왜 거기서 그런 데서 내가 우리 그런 성격도 안 좋은 부모와 형제들 때문에 왜 내가 살았으면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왜 우리 형하고 누나 밑에다 왜 나를 왜 내가 나라고 뭐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겠다고 자원한 것도 아닌데 나를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시체말로 내질러 놓고는 왜 나한테 말이야 너는 왜 네 형하고 오빠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왜 공부도 못하냐 이놈아 그래서 왜 나한테 왜 그래 내가 뭐 타겟이야 뭐야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잖아요. 왜? 이래에는 감정이 그렇죠? 그 환경을 이해를 못했다. 누가 이해를 시키지도 않아요.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계속 강요만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해시키느냐? 그 사람을 그런 환경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 환경 속에서 모든 상황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환경이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이라는 이해를 누가 시키냐면 환경이 이해를 누가 시켜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 과정까지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환경을 이해시키면서 이 사람을 만져주시는데 그냥 병만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줘요. 아프지만 그래서 그 누구죠? 치유받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 있죠? 누구죠 그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양반이 그런 얘기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상처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도 없지요. 동생은 줄기 사탕처럼 누게 있지요. 지긋하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말고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네? 아무리 가난해도 그렇게 태어났지요.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당신은 말고에 태어났어. 아예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께 말고에 태어나냐. 당신 집안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손찌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이 부소사를 입으셨어요. 그 환경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어야만 자기 자신의 이익 속에 있는 감정을 충분히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자 5가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살펴보면 입에서 욕 나올 게 많죠. 누가 이런 데 있고 싶어서 있겠어요? 이 속에 또 던져진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할 때 그분이 정말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 박성현 어른님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원망을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다 은혜 같아요. 그래요. 은혜로서 그걸 소화했네, 그죠? 네, 소화했어요. 그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환경을 갑자기 안 바꾸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환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거를 교인들한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죄가 없습니다. 삼박자권이라 가지고 기도하니까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이제 안 먹혀요, 시대가. 그 해로 미치도 않아요. 환경은 절대 하나님 주신 환경은요, 있습니다. 아멘. 사실 그래서 해결된 거. 이렇게 가지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예 프로그램 같은 거 다 짜놨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게 중요한 문제지 그 환경 울타리를 걷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이해시켜요. 그게 해결 안 돼가지고 교회 다니다 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이 나오거든요. 거기 오늘 우리 김승수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왜? 이 시간에? 네? 네, 마음에 흔들리면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저기 고배들로 우리 목사님이 다 의젓하겠지 않나요?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 네. 상담자는 앞서 못하는 바대로 전문가의 치유자이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권위와 전문 지식에 근거하여 지시하고 해석하여 들려주고 치유한다. 만일 위에 언급한 K군을 정신역동적인 접근에 근거한 상담자가 상담한다면 그는 권위 있는 전문 치유자로서 K군에게 지시하며 해석하면서 K군을 치유해 나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상담자. 아까 TP 관계라고 했잖아요. 치유자와 내담.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나하고 치유해주는데 그 아까 여기 보면은 이 행동주의 있잖아요. 행동주의. 이 사람이 지금 치유를 받아서 이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사용하면서 그분에게 이제 영적 질서의 이제 회복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행동주의 같은 사람들은 뭘 내주냐면 이분에게 과업을 내줘요. 말하면 숙제를 내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행동할 숙제를 내주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금 깨졌어. 근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돌아가고 안 계셔. 그런데 아버지와의 안 좋은 이 감정 욕동이 일어나기 전에 계속 지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누구냐?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위하는 것만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했어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제가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감정에 대한 치유 숙제를 이렇게 해오고 이거를 했던 한 프로그램이 있죠. 뭐죠? 아버지 학교. 그렇죠? 어머니 학교. 이게 다 요 상담, 요 자연시사에서 나온 거예요. 쓰게 해요. 감사의 12가지 쓰기. 그게 다 행동주의를 해요. 그걸 할 때 자기 마음이 치유가 돼요. 저는 질문 하나 네, 네.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스토커 범죄들이 많이 생기고 네. 그러면 이 전이 감정이 너무 과해서 뭐 일종의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네, 스토킹의 일종의 이제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중독 현상으로 이제 보통 많이 봐요. 중독 현상인데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뭐냐면 이제 성적인 중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노름 중독일 수도 있고, 또 뭐 요즘 스크린 중독도 되고 여러 가지 중독 현상으로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데 요 뿌리는 지금 얘기한 대로 전이 감정일 수도 있어요. 뿌리는 여러 가지 뿌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열매가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스토킹. 이 스토킹이 주로 이제 뭐 성적인 범죄로 많이 나가요. 뿌리는 그걸 찾는데 상담 그 중독 그 이제 스토킹 사람들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또 하나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생리적인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생리적인 이상이 뭐냐 유전자의 이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변형이 와가지고 집착을 하는 거예요. 집착. 이성에 대한 집착. 그걸 집착을 해요. 그것도 일종의 스토킹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전자적인 거, 생리적인 거, 그다음에 심리적인 이상 이런 거를 이제 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면 이상심리라는 이상심리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책에 있는 거기 보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현상이라는 분류가 쫙 나옵니다. 심리적인 분류, 정신적인 거, 유전자적인 거 이런 분류가 있는데 그 분류에 의해서 진단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유전자적인 이상, 생리적으로 이상이 있다 하는 부분은 바로 어디로 인도해야 돼요? 약물 치료를 하도록 그걸 인도해 줘야 돼요. 약물 치료. 심리적 이상은 심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진짜 마 선생이 들린 거다 그러면 영적 치료가 들어가죠. 그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이성 심리 이런 부분, 상담 이런 부분은 지금 AI 가지고도 해결이 돼야 안 돼요. 해결이 전혀 안 돼요. 우리 오늘 지금 시대가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로 지금 막 척척척척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이 전부 다 미국인 기업 아닙니까? 지금 이 구글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기업인데 어마어마한 지금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전 자산의 30% 이상을 다 어디다 투자하냐면 AI에다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에다.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얘가 스스로 자기가 종합 정리해가지고 발전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2세대라고 좀 바둑 게임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세들이 한 번 이기고 졌지요. 그런데 걔보다 더 강한 애를 만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더 강한 애가 됐느냐? 이 2세대라고 싸운 이 AI가 2세대라고 싸우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반도체가 서로 결합시키면서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절대 안 지는 거예요. 절대 안 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90세 된 최고의 부자 있어요. 그 부자 그 사람을 이름인데 그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줬더니 그 사람이 자리에서 펄떡 일어나면서 앞으로는 이 세대가 AI 아니고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막대한 재산을 지금 AI로 투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런 굿도 큰 거 뭐 공장 이런 거 다 없어져요. 정말 이 AI가 다 해결해요. 그래서 호텔에 가면은 기계가 와가지고 전부 안내합니다. 변호사 AI가 다 해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 저 무슨 법원이죠 여기 동부지가 무슨 법원에 가니까 거기서 그 법원 판결해 주는데 AI가 해. 이 AI는 짜증도 안 내. 감정이 없기 때문에 싫다 그런 얘기도 안 해. 정확하게 쓴다. 그 병원에 AI 기계를 들여놨더니 24시간 일을 하면서 의사들이 80% 의사들을 줄이게 돼요. 그 병원에서는 병원 이사장은 좋아할 거 아니야. 월급 안 나가니까. 애들만 사다 놓으면 되니까.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에 대한 반도체 기술을 조합해서 넣어뒀더니요. 음식 물건을 갖다 쭉 올려놓으니까 음식 만들어 그랬더니 지가 다 만들어. 음식.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게 AI가 심리를 사람을 심리적으로 해서 판단해서 이상 심리나 일반 심리나 범죄 심리까지 판별할 수 있지만 얘는 이상적으로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기준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심리적으로 해결해서 범위를 잡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래서 지금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AI는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AI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상담이에요. 상담. 그래서 앞으로 이 상담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으면 경찰 약간 심리가 굉장히 강조하고 강조하죠. 많이 범죄 심리. 많이 네, 범죄 심리. 사람의 심리가 복잡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불안한 미국 같은 데는 상담사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 원어민들이 상담을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목회를 앞으로 하셔야만 됩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이효수 원어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노인 심리. 근데 그게 상담. 좀 심리적으로 그냥 이혼해가지고 아이가 한 2살, 3살 정도 돼서 심리적으로 일반적인 것이 갈등이 심한데 예. 장애모드하게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 죽게 하든 폭행해서 죽이든 이런 상상 초월의 가정의 네. 자유를 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은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상심리도 있겠지만 범죄 심리가 범죄를 하려고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그 범죄를 이루는데 그 범죄가 일반 범죄가 잔인하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아이를 죽이고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반복돼서 한두 명이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생겨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연쇄살인범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연쇄 늘어나고 방법도 잔인하고 죄책감도 없고. 잔인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잡아먹는 사람도 많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에서는 잡아서 지가 직접 먹어 사람들. 완전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고 인간 사람들 모두가 다 냉랭하고 상처가 서로 많으니까 상처를 계속 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집에서도 그렇고 완충작용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부모가 완충작용을 해줬는데 부모도 완충작용이 안 돼요. 너무 악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상처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죽이고 살리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누가 또 춤을 추냐면 마귀가 이제 기름을 붓는 거죠. 죽여라 이거야. 안 죽이면 네가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앞으로 점점 잔인해져. 문화 자체가 네. 게임이니 뭐니 총 쏘고 칼을 쥐고 누구면 애들이 그 와중에 컴퓨터로 그 문화 자체도 오징어 게임이 지금 현대의 그 심리를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잔인해지는 잔인해지는 근데 거기에 지금
70년대 80년대 시대에 목회자나 사역자들이 사는 그런 이런 게 좀 통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목회자가 해야 할 역할이 무한한 사랑으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목회를 하고 침투를 이 시대가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목회가 이제 굉장히 힘든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에 상처와 이제 아픈 거나 얼룩져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 대한 심리 자기는 거의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고 있잖아요.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냐 할 때, 그래서 이제 상담이 이제 필요해 주는 거죠. 지금 목회는 옛날처럼 막 그냥 불러놓고 막 부흥동하고 막 이렇게 하는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어요. 안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해답을 못 줘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관계를 잘 맺어줘야만 그분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일어납니다. 이런 접근 방법을 지금 잘 해야 돼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제 고민이 많아요. 일반 신앙도 지키기가 힘든데 목회자라고 한다 하면 사야 된다 하는 게 시대가. 정무원을 위해 앞으로 사용합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신앙이든 성도이든 목회라든 환경이라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입장을 좀 쉽게 받아들였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사회적인 심리도 범죄까지 통통한 세상에 마귀까지 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교회나 유럽도 목사나 목회자들이 부정이나 뭐 성공이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거나 많이 훼손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렇지. 이거는 일본이나 영적으로나 같은 크리스찬이라도 예배 드리더라도 그 교회에 들어가면 나랑 안 하지만 나가서 자기가 느끼지 않나요? 그럼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사역을 나름대로 물론 사역이라는 것은 목회사역도 있고 선교사역도 있고 나름 여러 사역이 있겠죠. 근데 그 사역 속에 지금의 목회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 그런처럼 모여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있겠지만 이것도 전문가도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냐. 요즘 뭐 신학교도 존폐가 간다고 신학 교수들도 인정해요. 네. 이 시대라고 하면 그러면 이 신학도 목회자에서 현 시대에서 미래에 대항할 수 있는 전 나름대로 한번 우리 전문가를 위해 그 생각을 한번 많이 해보세요.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생각을 해서 잘 안 나오니까 해보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답은 아까도 AI 얘기를 들어서 이제 얘기했지만 앞으로 상담이 아니고는 앞으로 사람과의 만남, 대화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사람을 우리가 상대하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까 하는 부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이해를 생각을 잘하고 그 방법으로 잘 나갈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있는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는 힘든 시대가 됐어요. 지금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정말 공을 더 던져주는 정보는 그 중간 레포트를 아직 안 올렸죠. 제가 오늘까지 그래서 책이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책이 없어서 책 오늘 보낸다. 오늘 보내려고? 아, 그러셨구나. 그래,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참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복잡해져 있다는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얼른 오시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남은 생에 우리 환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마음에 있는 환경을 영적인 질서로 회복하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